네, 2부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별책부록 주제는 불안장애를 가지고 와봤어요. 네, 지난 2019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고 나서부터 이런 불안이나 우울과 같이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가 급증했다라는 보고들이나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처음 경험해 보는 상황들이었고 또 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이렇게 불안해하고 또 폐쇄적인 환경에 오래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우울감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보고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까지도 이후에 이제 코로나와 관련한 우울감이나 이런 불안장애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불안장애에 대해서 좀 깊게 다뤄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불안장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텐데요. 정확히 불안장애란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네, 이런 불안과 공포는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서적인 반응이고 또 생존에도 필수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수준이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나 신체적인 증상들을 동반한다면 불안장애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안장애에는 하위 진단으로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분리불안 등 이렇게 다양한 이제 진단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GAD-7이라고 불안장애를 이제 검사할 수 있는 자가검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검진을 통해서 현재 내 상태를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검진이기 때문에 저희 세종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은 마음건강검진 탭에서 직접 여러분들도 해보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사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네, 저도 추천드립니다. 네. 또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지역 정신질환 수진 현황 이렇게 통계 자료들을 살펴보면 요즘 불안장애 동향이 코로나 이전 시기인 2018년에는 불안장애 진료를 받는 인구가 74만 353명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인 2023년에는 95만 1,895명으로 약 1.3배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아동 청소년 문제가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 불안장애 증가폭이 2018년에는 22,929명의 아동 청소년들이 불안장애로 진료를 받았는데 23년에는 41,429명의 아이들이 진료를 받았다고 해서 그 증가폭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5년 사이에 2배가 증가한 셈이죠. 아무래도 증가폭이 성인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해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정신과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은 낮아져서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줄고 또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태도들로 변화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질환이 그러하듯이 이제 정신질환도 발병 초기에 빠르게 치료를 받는 것이 예후가 좋기 때문에 이 정신과 진료 수가 늘어나는 형상을 또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불안장애는 어떤 치료 방법이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불안장애 치료 방법은 크게는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단에 따라서는 치료의 방향들도 좀 달라질 수밖에는 없는데 주로는 이제 약물치료도 받지만 또 비약물 치료가 병행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 저희는 이제 약물에 대해서 소개하기보다는 오늘은 비약물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비약물 치료에는 대표적으로 인지행동 치료랑 수연정령 치료가 있는데 오늘은 이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 인지행동 치료는 이제 불안을 유발하는 비합리적인 사고 패턴을 교정하고 불안을 극복하는 행동 전략입니다. 그래서 핵심 기법으로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노출 치료예요. 노출 치료는 이제 회피하려고 하는 불안적인 상황을
점진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불안을 줄이는 기법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발표를 어려워하는 발표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한 명 앞에서 발표하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엔 2명 앞에서 발표하는 연습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그 상황에 대한 불안을 낮추는 기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완 훈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작년에도 되게 많이 언급을 드렸던 기법이에요. 불안한 상황에서 즉시 그 불안한 감정을 낮출 수 있는 기법인데요. 심호흡을 한다든지 아니면 명상을 한다든지 근육이완법을 실시를 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세하게 드릴 이 인지 재구조화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인지 재구조화 기법은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이에요. 용란쌤이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앞에 한 2가지 정도를 설명을 먼저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는 부정적 자동 사고를 인식하는 것이에요. 이 자동 사고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내가 살면서 갖춰놓은 자동적으로 어떤 상황일 때 띵 하고 버튼 눌러지듯이 나오는 사고이기 때문에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사고일 때가 많기 때문에 이 핵심을 좀 찾는 게 중요한데 뭐 예를 들면 나는 항상 실패할 거야.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이런 사고가 있을 때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항상 실패할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으로 안 될 이유부터 생각을 하게 된다든지 잘 되지 않았을 때 나는 역시 실패할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든지 이런 사고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2번째로는 비합리적 신념과 왜곡된 사고 패턴을 수정하는 것인데요. 이 비합리적인 신념과 왜곡된 사고는 좀 몇 가지가 있어서 소개를 드릴까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분법적 사고예요.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는 중간이 없이 흑과 백 딱 2가지만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등이 아니면 꼴등이야. 완벽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분법적 사고고요. 또 과잉 일반화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잠시의 일이었지만 이거를 과도하게 모든 것을 적용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실수했으니까 난 앞으로도 항상 실수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과잉 일반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감정적 추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일들까지 모두 그냥 예측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불안하니까 분명 나쁜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어떠한 작은 일에서 굉장히 큰 것까지 확대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비난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실패의 화살 또는 안 된 것에 대한 화살을 다 본인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모두가 함께했던 팀 프로젝트가 잘 되지 않았을 때도 이게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어떤 상황적인 걸 고려하지 않고 이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망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죠. 또 정신적인 여과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편협하게 한 부분, 내가 보고자 하는 내 자동적 사고에 맞는 것들만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정보들이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부정적인 정보들에만 초점을 두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란쌤이 앞서서 비합리적인 신념과 왜곡된 사고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저희가 이 사고를 그러면 대안적인 사고로 바꿔봐야겠죠. 그래서 이 대안적인 사고 개발에 대한 예시를 저희가 하나 들고 와봤는데요. 먼저 대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시를 하나 들고 와봤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친구랑 문자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한테 이제 문자 답장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부정적인 자동 사고로 내가 싫어진 게 분명하다. 나랑 연락하기 싫어서 얘가 답장이 늦어지고 있나 보다라는 이제 부정적인 사고가 떠오릅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제 사고 왜곡이 일어났다고 보는데 상대방이 바쁜 일정이나 다른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과 그 다음에 이 불안한 감정을 그냥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자동적인 사고에 따른 왜곡이기 때문에 인지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잠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대안적인 사고를 해보는 거예요. 친구가 바쁠 수도 있고
친구가 항상 답장을 좀 늦게 하는 습관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항상 친구가 답장을 늦게 하고 우리가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은 아니야. 이렇게 한 번에 답장이 오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를 결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또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우리의 관계를 단정 짓지 말자. 정말 내가 싫어진 것인지 친구에게 확인해 보자 라고 사고를 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 다른 예시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예요. 특히 이제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떤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때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로 나는 잘 못할 거야. 나는 분명 또 실패할 거야. 라는 자동적 사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나타나는 사고의 왜곡은 뭔가 근거가 없는데도 나는 실패할 거라고 예측해버리는 것. 그리고 또 중간에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성공과 실패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다라는 왜곡이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랬을 때 대안적인 사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리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도전을 할 때 당연히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나는 점차 이제 적응해 나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과거에는 이제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적응하는 또 경험들을 예전에 걸 떠올리면서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나는 다시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양한 또 긍정적인 사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대안적인 사고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전에 갇혀있던 사고에서 조금 벗어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불안을 쉽게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 뭔가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고 했을 때 잠깐 심호흡을 하고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 이완 훈련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 내가 어떤 부정적인 사고가 지금 일어났는지 한번 점검해 보신 다음에 여기서 내가 지금 어떤 사고 왜곡이 일어났는지 찾아보시고 그거를 다른 사람이라면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대안적인 사고를 이렇게 해보시면은 아주 효과적일 것 같네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좀 떠올리는 것만으론 좀 부족하거나 정리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완 훈련 후에 조금 이렇게 가라앉았다면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는 것, 노트에 직접 필기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좀 세 가지 크게 이제 상황이 어떠했고 내 기분이 어떠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정이 어떻게 됐었는지 그리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적는 것이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이제 1부에서도 작가님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작가님은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또 이제 도전도 해보시고 대인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도 이제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또 유쾌하게 받아들이시고 넘어가는 부분들을 보면서 굉장한 유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그 책 155페이지 에피소드를 보면은 약속 시간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해서 1시간 전인데 약속을 갑작스럽게 취소한 친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맞아요. 당연히 친구의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님이 결국에는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래, 누구에게나 그 나름의 사정은 있겠지라고 넘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맞아요.
근데 그래 놓고서 이제 그 뒤에 작가님이 근데 내 사정은 누가 봐주냐. 나 그냥 남의 사정 안 볼라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 풀어 쓴 게 있어서 여기서 또 유머를 또 이제 놓치지 않으셨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어떤 화나는 상황이 있었을 때 그런 화나는 감정에 이제 몰입되기보다는 그래 그래도 저마다의 사정이 있겠지.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한 번이라도 아니 잠깐이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은 저희가 이런 부정적인 사고라든지 감정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아무래도 자동적 사고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사람이 생존하기 유리한 방식으로 갖고 있는 사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수정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이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순간에 드는 감정에 몰입하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연습을 하면서 사고를 좀 인지하려고 하는 연습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상황들을 피해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부정적 감정이 느껴졌을 때 나는 왜 이 감정을 느끼지? 나는 왜 이렇게 기분이 상했을까? 를 먼저 이렇게 좀 돌이켜보고 그 데이터들을 쌓아보면 내가 어떤 특정 상황에 좀 취약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나는 이런 자동적 사고를 갖고 있구나라고 확인을 해보고 또 이것을 반대로 이제 연습을 통해서 이때부터는 좀 의식적으로 반대로 또는 내가 자동적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연습들을 해보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해봤던 방법이었어서 또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소개드린 기법을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렇게 한번 또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또 정말 불안이 높으신 분들이라면은 꼭 한번 자가 검진을 해보신 이후에 또 이렇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맞아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사실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제 불안장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채널에 영란쌤이 새로 오시면서 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새로운 변화가 올해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좀 믿음이 가네요. 여러분들도 올해 새로 마주하는 변화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즐겁게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말 한마디 한마디 건강한 마음을 전하는 라디오 구구절절 진행자 유리 김영란이었습니다. 구구절절 이만 꾸이